미래를 예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본질적인 것들을 몇 가지 짚고 가면, 중심이나 원리가 되는 것들을 짚고 가면 이 시기의 문제는 있어요. 정확하게 이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시기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환율은 현재 비정상이에요. 그쵸? 이전에 움직이던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올라갔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환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오일 쇼크 이후로 어떠한 조치가 생겼냐면 플라자 합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말은 각국의 정상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당분간의 대처를 하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좀 참기 힘든 시점에 가면은 미국에게 이 환율에 대해서 항의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거쳐서 어떠한 조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은 절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다른 이면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 환율이 비싸짐으로써 분명히 이익을 얻는 집단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을 얻는 집단은 일단 서민층은 아니고 보통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기업들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뭐 타격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호황을 어느 정도 누린 다음에 이제 지들만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이 조금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환율은 조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조치를 통해서 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환율이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는 거는 전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과거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면서 어떠한 균열이 또 생기기 시작했죠? 기축통화. 결국 기축통화는 달러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게 반감을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감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됐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고 언제 또 가격이 확 오를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워서 곡물 가격이 급등했었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뭔가 갈등이 일어날 것 같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러한 조짐들이 보이니까 이제 급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오르진 않겠지만 서서히 사재기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현금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를 쉽게 내리긴 어렵겠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고환율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국제 정세가 지금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건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돈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뭐 경제가 안 좋다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힘을 받는 것 같아. 봤을 때 미국이 좀 약해지고 중국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중국 쪽으로 돈이 확 쏠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다가 미국이 가만히만 있지만 않죠. 미국이 어떤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또 때려. 그러면 또 돈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거나 우리나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어쨌든 돈들이라는 건 전 세계의 이 금융 자본들은요 결국 이동을 하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되고 저기로 가게 되고 그동안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가 됐다면 각 자산과 나라에 안정적으로 분배가 됐겠죠. 이 나라에 투자하고 저 나라에 투자하고. 근데 앞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들이 확 빠지고 일로 가고 확 빠지고 일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니까 원자재 쪽으로 사재기가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죠. 명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뒤까지 뭐 길게는 10년 안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차트를 보셔도요. 코스피 차트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뛰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죠? 유동성이라고 말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세력들이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전 매집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유동성이다, 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아니 돈이 많이 풀면 주식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돈은 원래 많이 풀렸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저금리였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돈이 조금 더 풀리긴 했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좀 더 낮아진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미국의 금리를 확 내려고 뭐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해서 그 돈들이 한국 시장으로 막 쏟아진 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LG전자가 뭐 상한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돼요. 자, 그다음 이야기할 건 이제 메타버스예요. 저의 추론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기업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투자하냐를 보잖아요. 그럼 메타버스를 검색하면 기업이고 정부고 글로벌 기업가 포함해서 이 메타버스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문화 콘텐츠에서도 어떤 게 주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AI 그리고 다중세계예요.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밀어주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 최근에 드라마를 한번 되짚어보면 이런 AI 관련된 것과 그리고 다중세계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온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블 같은 경우도 뭐 다중세계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력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밑밥을 좀 까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얘네는 곧바로 뭔가 하지 않아요. 어떠한 시그널을 미리 줬다가 그 다음에 또 진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를 이제 활성화하려면, 사실 이 활성화하려는 이유도 이제 짐작은 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메타버스로 사람들이 이용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네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안에 사업 모델들을 많이 넣어놔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실제로 필요한 무언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고, 재화를 얻을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 문화가 그쪽에서 형성이 돼야겠죠. 그리고 의료까지도 거기서 형성이 돼야겠죠.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재화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재미를 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준비가 되고 있냐라고 보자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준비가 되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시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될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식들이 움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경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먼저 말하자고 하면은 참 신기하게도요, 한류 열풍이라든지 또 수소 경제, 그리고 또 조선, 또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통신기술, 철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주력 산업을 많이 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장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뭔가 천연자원에서 많이 나아가고 그걸 이제 순수하게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그리고 생산 이쪽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큼지막한 산업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장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만 의존하는 거죠. 기술만. 그래서 내수 경제로 돌이켰을 때 내수 경제를 받침해 줄 수 있는 산업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얼마 전까지 불안불안했잖아요. 중국과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잘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역시도 어쨌든 타격이 조금 있으면 있었지 근본적으로 뭐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좀 군사 동맹에 대해서 더 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도발하면 증시에 영향을 좋지 않게 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북한이 만약에 못 쏴서 증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거의 교본과 같이 매수 신호예요, 매수 신호.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성장하는 데 많이 제한을 주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얘네가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수혜를 받고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상황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혼돈의 시대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돈 가운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투자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의 시장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뉴스 보면서 같이 겁먹고 움직이고 그렇게 가면은 승산이 없고, 세력이 겁을 주고 언론에서 겁을 줄 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필시 돈을 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황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